자, 마켓나우 2부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결국에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단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일단락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는 탄력은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코스피는 2,500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도 700 넘어서 출발을 했다가 약간 700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어쨌든 코스피가 2,500선, 코스닥은 700선을 유지하면서 연말 마지막까지 조금 더 지수를 높이거나 종목들의 주가를 올릴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탄핵안 가결이 되면 오히려 급반등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반대로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어쨌든 하방 정도만 지지선을 만들어주고 연말, 내년 초까지는 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엇갈리면서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지난주에는 선물 매수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아직까지는 현물 매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네요. 네, 이번 주는 대내외적으로 신경 쓸 이벤트와 경제 지표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지표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다음 날 미국에서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경제 지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의 마지막 12월 FOMC도 대기하고 있는데 글로벌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의 변화 굉장히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거든요.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변수들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금리 결정하고 중국도 금리 결정하고 영국에서도 중앙은행 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 약간의 불안감을 좀 떨쳐냈으니까 대외적인 상황들도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업종, 종목들 자세하게 이슈 브리핑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싱크풀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업종들 테마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처음 보는 테마가 등장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의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과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치 테마 지난주 한 열흘 정도 계속해서 주목되는 상황이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우원식 국회의장, 이 탄핵 정국 속에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좋게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가고 반면에 이재명 관련 종목들은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외에도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동반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여기에다가 유리기판, 브로드컴이 유리기판을 테스트하고 있다, 유리기판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하면서 AI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전선이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 시장에서 함께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원전이라든지 대왕고래, 방산 이런 업종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업종이다라고 불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는 이런 종목들이 더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오늘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왕고래, 원전, 그리고 이 방산 관련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드론 관련된 이런 업종들도 여전히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오는 업종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탄력은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일단은 지난주에 이 정치적인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상승 탄력, 상승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그 안에서도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브로드컴이 지난 주말 사이에 우리 시간으로 주말 사이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실적에 굉장히 잘 나오면서 주가가 그대로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주가가 24%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브로드컴의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총을 뛰어넘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뭐 실적도 실적이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보는 업종이 테마가 유리기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신들을 통해서 최근 업계를 통해서 브로드컴도 유리기판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인 인텔, AMD에 이어서 브로드컴도 역시 유리기판을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유리기판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로드컴이 일단은 미국의 현지 기업들이나 대학 연구기관들과 함께 유리기판 성능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면서 가로 세로 10cm 수준의 대형 기판도 테스트를 하면서 고성능 반도체 칩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10% 넘게 뛰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제 앞으로 더 관심이 가는 것은 과연 엔비디아도 유리기판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측에서는 유리기판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쪽에서 유리기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게 대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도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고 있다. 시장을 간보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판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관련주로 투자 심리가 좀 쏠리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JNTC는 대표적으로 그 유리기판 미세 가공 이쪽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연내에 미세 기판 관련해서 그 양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획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양산 물량을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관련주 중에 13%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앱솔릭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관련주로 HB 테크놀로지도 있는데 SKC의 자회사 앞서 말씀드린 앱솔릭스의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검사 장비를 좀 공급하는 그런 관련주입니다. 각각 SKC 8%, HB 테크놀로지 5.8%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YC캠도 증권사에서 향후 반도체 기판 시장에 원활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쪽 기업이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라인업을 확대 중입니다.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현재도 6%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캠트로닉스도 유리기판 관련해서 관련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주로 현재 3.7%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향후 고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지 그 지속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만나보시죠. 자, 주말 사이에 탄핵 소추안 가결 많은 분들이 뭐 TV 중계 보시고 뭐 여의도에 가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탄핵이 어쨌든 가결이 됐고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싱크풀을 보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뭐 투자자들이 검색을 많이 하고 찾아보는 관련된 테마가 우원식 관련 테마였습니다. 자, 탄핵 정국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많은 국민들도 이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원식 관련된 테마가 주식시장에도 이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 아직 뭐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 테마주가 뭐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고는 있지 않은데 이것을 찾기 위한 발굴을 위한 작업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러면서 최근에 지난주에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최근 발표된 이 정치인들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요 정계 인사들, 이런 인사들의 지지도를 신뢰도를 한번 물어봤는데 지지율이 아닙니다. 신뢰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뢰도가 56%가 나오면서 여야 대표를 누르고 1위에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41%의 신뢰도가 나왔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야 주력 대권 인사들보다도 신뢰도 측면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탄핵 정국 속에,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담을 뛰어넘어가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국민들에게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지난주까지 많이 상승했던 이재명 대표 관련된 테마주들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엇갈리는 이런 정치 관련 테마주의 주가 흐름도 시장의 분위기를 보셔야 하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의 대표적인 관련주 뱅크웨어 글로벌과 효성 OMB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전일도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원식 의장과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효성 OMB도 오늘 상한가 7,48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구가 노원구거든요. 그런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경동고등학교, 그쪽에 이제 대표이사가 경동고등학교와 우원식 의장과 좀 같다, 동문 출신이다, 이런 걸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종목은 이재명 관련주인데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대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화폐 개혁 관련주이면서 2.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형지 엘리트는 경기도 무상교복 정책 관련주였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공 모두 이재명 대표가 과거 오리엔트 관련 계열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바, 이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관련주로 엮이면서 부각이 됐었는데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원식 이재명 관련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는 이 원전과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이 결국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해왔던 정책이라든지 관련된 사업들의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좀 눈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인가,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오늘은 대왕고래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이지만 대왕고래가 이제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표 정책 사업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왕고래 사업,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추선인 웨스트카펠라우가 이제 17일,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출항을 해서 이 대왕고래 시추하는 그 해역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추 작업, 구멍을 뚫고 거기에서 과연 석유나 가스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시추 작업이 한 20일쯤부터 이번 주 금요일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탄핵 정국 속이지만 대왕고래 사업은 그대로 추진된다. 과연 여기서 첫 번째 시추 작업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관심이 가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원전도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밀고 있던 사업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앞으로 원전에 대한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미국도 일본도 원전 더 짓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뭐 빅테크 기업들도 SMR을 지으면서 이것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대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지난주에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원전, 대왕고래, 방산 이런 업종들 과연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대학물의 관련주 그 정책적인 기대감에 많이 뛴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에 정부 변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 속에서 낙폭을 좀 확대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시금 이번 주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결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성 밸브 8% 강세 힘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가스전 개발에 대해서 주요 주체로 부각됐었던 한국가스공사도 4%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4%, 동양철관, 아무래도 파이프라인의 강관 주요 업체로 떠올랐었죠. 오늘 4% 상승하고 있고 중앙에너비스 역시 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타격감이 반등으로 다시금 좀 나타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어쨌든 불안한 잠재적 리스크는 좀 띄고 있다는 사실 보시면서 오늘의 반등 정도 잘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테마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변동이 심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별적인 종목의 투자 전략이 더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별 투자 전략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려볼 텐데요.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해답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먼저 우리 시장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2기가 이제 출범하는 1월 달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FOMC 그 기준금리 그 결정이 내일 모레 수요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입니다. 그때로 다가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나 눈치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은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CPI 지수가 나름대로 연 2.7% 정도로 나오면서 그래도 이번에 연준이 다시 한번 12월 달에 마지막 기준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산타랠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일단은 내년 1월 달에 트럼프 2기가 출범할 때까지 이런 그 골디락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후에는 이 트럼프 당선인이 말하듯이 이 관세를 도입을 해서 이 보편 관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골디락스가 유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AI 관련 매출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24%대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 브로드컴이 떴다 하면 우리 증시에서 무조건 묻지도 따지 말 유리기판을 보셔야 됩니다. 그 유리기판 중에 가장 대표주가 SKC죠. 그 종목 잘 보셔야 되고 미국이 국방수권법에 이제 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또 넣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장세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이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팔란티어가 나스닥 100 지수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이런 그 빅데이터나 보안주들의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테슬라는 요즘 가장 핫한 것이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가 강세를 나타내면 이게 전기차보다는 이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프랑스가 국가 신용 등급이 무디스에 의해서 강등을 당했는데요. 이게 정치적 분열을 근거로 해서 이제 강등을 당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브로드컴이 정규장에서 20%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금리 인하, 25bp 인하에 대한 확률이 지금 90% 이상까지 점쳐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면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도 조금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상승폭이 끝까지 장 마감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그러한 좀 의문도 듭니다.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우리 시장은 무조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지난번에 그 탄핵 정국에서 일부 사주긴 했지만 그건 지난주 월요일 날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그 급락한 부분을 먹기 위한 단기 매매에 불과하고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 불안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프랑스가 정치적 분열을 근거로 해서 무디스가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선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180일 이내에 이거를 심리해서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보단 짧게 끝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정치적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는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 방어성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연기금의 그 매수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윈도우 드레싱성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운용자금의 주식 운용자금의 50%를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주를 주는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 펀드의 수익률이 좋아야만 내년에 또 재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펀드 중에 그 낙폭이 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사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우리 원화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진 상태고요. 그에 따른 이 국가 신용 등급이 내년 1월 달에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플랫 그냥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내년 트럼프 정부가 2기가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게는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트럼프 집권 2.0 시대를 맞이했을 때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오늘 좀 섹터별로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볼 텐데 역시나 오늘도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 움직임이 급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오히려 나오면서 엄청난 급락을 또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정책 테마주 그리고 정치인 관련된 인맥주와 관련해서 지금 또 단기적인 그 시장 상황 속에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시 격언 중에 네. 뉴스가 많은 곳에 수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지금 인터넷 온라인 뉴스를 보든 신문 지면으로 된 신문을 보든 온통 이 정치인에 대한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이재명 테마주든 한동훈 테마주든 이런 것들이 계속 주가 뭐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정치인 테마주들은 이
특정 정치인과의 지연, 인연, 학연 등으로 인해서 묻지마 매수세, 특히 개인 투자가들의 묻지마 매수세가 만들어낸 주가입니다. 그런 주가는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음 출발한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특정 정치인이 어떻게 권력을 잡든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든 이러한 우리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그래서 정책으로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이러한 정치인 테마주들은 실제로 돈을 버는 테마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그러한 주가가 급등한 주가가 유지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예전 4대강 테마주라고 해서 그 종목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세금으로 이 예산이 움직여서 그 테마주들의 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정책 테마주가 되는 종목들은 오래갈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정치인 테마주로 해서 2년 지연 학연으로 움직인 주가는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인 테마주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파트너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맥주 다음으로 정책주를 봐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책주는 지금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가 트럼프 2기를 많이 말하는데요. 네. 그거는 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바뀌기 때문에 정책들이 바뀌는 겁니다. 네. 우리 한국도 윤석열 정부에서 다음 들어설 정부가 누가 될지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처럼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바뀌는 정책들을 잘 보셔야 되고 제가 요 다음 바로 이어서 그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관련된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한데 좀 잘 엄선해서 선별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섹터로 남북 경협주를 네. 꼽으셨네요. 네. 이게 뭐냐면요. 그 증시 경영을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이 김정은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고 이게 지난번 1기 때도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1기에서 물러나서 이제 말 그대로 야인으로 했을 때도 여전히 연락을 하면서 이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번에 그 트럼프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을 북한 담당 특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즉 북한이 트럼프 2기와 접촉을 하려면 이 리처드 그레넬에게 연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했듯이 그러면 미국의 정상과 북한의 김정은이 직접 다시 대화를 시작하면 최소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지난번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했던 기업들은 그 예전에 그 현대그룹의 왕 회장님이 50년짜리 계약을 맺고 했기 때문에 아직 개성공단도 또 금강산 관광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이 개방으로 나와서 실제로 이 자본주의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방 국가들, 자본주의 국가들과 이 계약 기간에 대한 계약에 대한 이 신용 이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요 관련주들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통일교 산하의 기업으로서 파주 근처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이 접경지대의 땅값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파주 근처에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주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일신석재 자회사가 금강산 관광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했고 실제로 금강산 지역에다가 이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 운영을 하고 금강산에서 총격 사건이 나면서 그 사용을 못하게 됐죠. 진짜 아쉽게 돼서 한 600억 정도를 그냥 매몰 비용으로 처리했었는데요. 요번에 다시 한번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이 아난티 같은 경우는 그 북한 그 금강산 지역에 다시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에프 이게 개성공단에 그 입주한 기업인데 주요 이제 여성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임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북한의 개성공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철수할 때 그 월 임금을 75불을 줬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베트남이 100불이 넘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싼 임금의 그런 공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디에프가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게 된다면
다시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남북 관계가 개선됐을 때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 이런 이 정책이 변화되고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정책 그 변화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저희 오늘 공약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정책 변화와 관련되는 종목을 오늘 들고 네. 오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하나 더 꼭지가 있었지만 네. 이거는 이제 방송 끝나고 다시 하기로 하고요.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그룹주 가운데서 그렇죠. 게임주. 카카오 그룹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를 위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좋아야만 실적을 좋게 낼 수가 있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계속 실적이 안 좋았죠. 왜?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 거시경제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이너스였어요. 3년 동안 그 수치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들어가 보시든 기획재정부 들어가 보시든 그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소비 경제가 나빠지고 우리가 주변에 가서 길거리 같은 데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알던 유흥가들의 1층에 빈 그 가게들이 많습니다. 임대를 놓는 거죠. 그만큼 많이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이 카카오 게임즈는 지난 한 2, 3년 동안 그 인기 있는 그 게임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그 오딘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히트를 치면서 한번 주가가 크게 고개를 쳐든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지난 한 2, 3년 동안 이 카카오 게임즈는 히트작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내년에는 이 카카오 게임즈가 자체 개발한 게임에서 이 1분기에는 바랄리 서바이벌, 2분기에는 가디스 오더, 그다음에 4분기에는 크로노스 오디세이 같은 신작 게임들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이런 게임들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먹힌다면 자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카카오 게임즈에 또 실적으로 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가 투자한, 이 회사의 유럽법인이 투자한 회사가 이제 내년에 IPO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요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제 무방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매수가 19,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8,000원,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잡으시고 내년 신작 게임을 런칭하는 걸 기대하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오늘 공약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 내년에 신작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로 인해 주가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현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오 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마일스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과거에 로마 제국은 군인들을 시켜서 건설한 도로의 1로마 마일마다 한 개의 표지석을 세웠는데 이를 밀리아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영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마일스톤인데요. 오늘날에도 목적지까지의 남은 거리와 방향을 새겨놓은 도로 표지판을 영어로 마일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이정표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이 마일스톤이라는 단어를 바이오 산업에서도 사용하는데요. 바이오 산업에서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신약 개발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계가 많은 프로젝트에서 자주 쓰입니다. 각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 그걸 마일스톤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통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각 단계가 끝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바로 마일스톤이죠. 마일스톤은 단순히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제약 회사 간의 약속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임상 1상이 성공하면 추가로 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일스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금 조달과 성과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마일스톤은 신약 개발 과정뿐 아니라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이후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은 바이오 산업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정리하자면 마일스톤은 바이오 산업에서 프로젝트의 주요 단계를 의미하며 성과를 측정하고 자금을 유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일스톤, 이제 이해되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도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달성해보세요. 마켓나우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좋은 기업들 발굴하고 이슈를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중국 시장의 출발 상황 좀 체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중국이나 홍콩 시장이 모두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제공작회의 이후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재료 소멸이라고 해야 될까? 이러면서 홍콩이나 중국 상해종합지수 모두 2% 넘게 급락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장 출발하는 모습, 양시장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0.1%대 하락세로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지수도 지금 코스피가 결국에는 또 하락 전환을 하면서 2,500선 아래로 좀 내려온 상황이어서 아쉬운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뭐 시장에서 좋은 제약바이오 오히려 이제 반등 연말 또 연초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는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슈들을 체크해 볼지 궁금한데 일단은 네.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살펴봐야 될 것 코스닥 같습니다. 상장사. 네, 코스닥 상장사 에이프릴 바이오가 마일스톤 이야기가 앞서서 저희가 뭐 경제상식에서 에이프릴 네. 마일스톤 이야기를 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마일스톤으로 많은 돈을 또 벌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영업 흑자. 흑자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어떤 마일스톤을 획득을 했길래 이렇게 좋은 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네, 마일스톤 그 조금 전 용어에서도 이제 네네. 보셨는데 단계별 기술료라고 이제 더 정확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임상이 돌입을 한 다음에 첫 환자 투약한 다음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현재까지 기술 수출을 2건 달성을 했는데 그 후보 물질을 가져간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임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또는 새로운 임상에 진입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서 꾸준히 마일스톤이 유입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보통 뭐 임상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뭐 약속처럼 너희의 기술을 우리가 쓸 것이다. 임상에도 적용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일스톤을 지급하게 되는 건데.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에이프릴 바이오가 2건, 기술 네. 이전이 네. 2건 정도가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이 올해 6월이었죠. 네, 네, 네. 그쯤에 기술 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네. 그러면 어떤 회사들과 기술 이전을 체결했고 임상 단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네. 가장 최근이 이제 올해 6월에 이루어진 네네. 거고요. 약 6천억 원 규모로 오, 총 네. 계약 규모가 6천억 원으로 큰 이루어졌습니다. 액수인데요. 네, 미국 제약사 에보뮌이라는 곳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네.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APB-R3를 기술 도입해 갔습니다. 이
에보뮌이 에보뮌. 이제 최근에 미국의 그 임상시험 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임상 2상에 돌입합니다라는 내용을 이제 새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새로운 뉴스고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투약 시기는 내년 2월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첫 환자 투여 시 에이브리 바이오가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계약 규모나 이런 그 마일스톤은 좀 알려지지 않아서 얼마가 들어올지는 최종의 이제 액수는 아직 공개 안 됐고요. 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임상 그 에보뮌 같은 경우는 발음이 좀 네네. 어려운데요. 에보뮌이요. 에보뮌 같은 경우는 이제 아토피 외에도 추가로 2개 더 적응증을 통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 말고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또 다른 질환들 2개 더 임상을 해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추가로 임상에 들어가는 그 시기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마일스톤을 계속해서 수령할 것으로 그 건 바이 건으로 다 이제 임상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아니죠.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 마일스톤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꾸준한 마일스톤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 APB-R3라는 후보 물질은 인터루킨 18이라는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에 결합을 해서 그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터루킨 18이 몸 안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은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 염증성 질환, 심지어 종양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터루킨 18 같은 경우는 뭐 스틸병, 그다음에 소아 관절염, 그다음에 뭐 대식세포 활성화 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응증,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종류가 되게 여러 개인데 네네. 여러 적응증 질환군이 후보군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 범위가 좀 넓다. 이 치료제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치료제 범위가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이제 내년 2월에 마일스톤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외에도 뭐 2개 정도의 더 임상이 진행이 되면 그 건별로도 또 마일스톤을 받게 되니까 뭐 규모가 뭐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진 않지만 한 6천억 원 넘을 것 같은데 그 액수가 꽤나 큰 거고 이러면은 당연히 뭐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실적이 그렇게까지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흑자 전환, 매출도 그렇고 흑자 전환이 될 거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어떤 것 때문에 이 에보뮌이나 다른 회사들이 이 기술 이전을 아마 수용을 했을까요? 네, 일단 에보뮌 케이스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6천억 원 규모라고 했는데 네. 이제 이렇게 계약 규모가 좀 이제 대규모로 산정된 거는 아무래도 이 상용화된 이 질환에서 상용화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상용화가 될 경우 계열 내 최초 약물,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약물을 상용화하면요,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그 시장의 한 80%를 그쵸, 먹고 그쵸. 간다. 그쵸.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선점 효과가 있죠. 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은 상당히 크고 또 말씀드렸듯이 적응증도 다양하게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에보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자가 면역 질환에 좀 이제 특화된 치료제 개발사인 만큼 네. 좀 자신 있게 이 물질을 도입해서 우리가 상용화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루킨 18 억제제 같은 경우는 네. 다양한 임상 시험이 그동안 전 세계에서 시도가 됐지만 이 약물의 유효성을 이렇게 증명을 하기도 그동안 어려웠고 또 안전성 이슈도 또 상당히 컸거든요. 네네. 그런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임상 1상을 끝내고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 임상 결과에서 안전성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잘 흡수되고 배출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그 약동학적인 측면 그리고 이 약물 투여했을 때 이제 환자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뭐 이런 그 내약성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했는데 다 이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이었나요? 네, 나왔기 때문에 에보뮌이 그만한 가치를 인정을 해준 거라고 풀이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에보뮌은 뭐 어쨌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자가 면역 질환 안에서도 어쨌든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보고 많은 돈을 어쨌든 주면서 기술 이전을 하게 된 건데, 근데 또 다른 회사도 있잖아요. 덴마크 쪽에 예, 맞습니다. 덴마크 쪽 제약사도 역시 기술 이전 추진된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도 이제 네. 뭐 새로운 적응증 임상 준비한다고 이러면 또 마일스톤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이브릴 바이오가 상장하기 전에 이제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이라는 곳에 룬드백? 네. 5,400억 원의 기술 수출을 또 한 예. 건을 했었습니다. 이 지금 룬드백이 진행하는 그 APB-A1이라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후보 물질 임상 1비상이 이 내년에는 거의 마무리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정확히는 클리니컬 트라이즈에 올라온 트라이얼즈에 올라온 임상시험 정보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끝난다고 했지만 네. 뭐 아마 내년 중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는 그 중간 결과랑 보통 이제 최종 결과랑 거의 이제 뭐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런 가치를 이렇게 좀 보거든요. 투자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결과가 내년 중 발표된다. 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룬드백은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후보 물질로 네. 갑상선 암병증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갑상선 안병증이요? 네,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요. 그러게요. 갑상선을 자극하는 그 우리 몸의 자기 항체가 눈 주변의 근육이랑 연부 조직에 그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굳어지면서 변형을 일으키는 게 뭐 사시 뭐 이렇게 이제 좀 부작용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 일종입니다. TED라고 안병증이 눈 안자군요. 안병증. 네네, 테드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적응증을 이제 타깃으로 한 치료제 임상 1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비상에 이제 처음에 네. 룬드백이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첫 환자 투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일스톤 이미 마일스톤 한 받았겠네. 네, 어느 70억 정도죠? 70억 원 정도?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미 이거는 임상이 시작됐군요. 그래서 70억 정도, 500만 달러 정도 마일스톤을 받았고.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갑상선 안병증, 룬드백은 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에보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퍼스트 인 클래스 처음 네. 아직 그 치료제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쪽은 이 갑상선 안병증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자나 이미 진출한 업체들이 있나요? 네, 한 곳 아, 한 곳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암젠의 암젠. 태페자가 있는데 올해 2분기에 매출 약 6,500억 원, 6,6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투약을 하면 청력 상실과 같은 좀 아이고. 부작용이 네. 좀 이제 빈번하게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입지가 조금 좁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병증 시장 규모가 2028년에는 약 7조 5천억 원 정도로 네, 상당히 커질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출을 해서 일단 그 부작용을 개선하고 좀 네. 안정성이 좀 올라간 약이 새롭게 나온다면 네, 이 시장을 선점하고 또 점유율을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암젠이 어쨌든 안병증, 이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를 출시했는데 효과가 그리 좋지 부작용이 좀 심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업체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추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기술 이전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자연스럽게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자, 그럼 룬드백이 이 안병증 말고도 다른 임상도 네. 진행하고 있나요?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예정인 게 있어요? 네, 컨콜에서 좀 공식적으로 예. 네, 얼마 전에 밝혔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한 네네.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네, 그렇죠. 만한데요. 이 MS라고 불리는 이 질환에 대한 치료제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MX 역시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데요. 그 뇌랑 척수, 시신경으로 구성된 이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네.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2028년에 약 30조 원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MS 임상시험은 내년 중 개시될 걸로 시장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첫 환자 투약 후
마일스톤 유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마일스톤 규모는 갑상선 암병증 같은 경우 70억을 네네. 유입됐으니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쨌든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마일스톤이 내년에 차근차근 네.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네.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 다음이 또 뭘까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뉴스를 찾아보니까 JP모건도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의 지분을 좀 샀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네. 나오던데. 원래 유한양행이 2대 주주였는데 그러니까요. 그 바뀌었다면서요. 블록딜을 JP모건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뭐 좋은 소식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추가적인 모멘텀? 근데 또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주가는 또 생각보다 별로 안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내년에 뭔가 더 기대할 만한 모멘텀 뭐가 더 있을까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의 그 강점 중 하나는 네. 그 몸 안에서 약물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하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 사파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앞서 기술 이전 2건 달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후보 물질 모두 에이프릴 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사파 플랫폼이 적용된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제 나아가서 이 사파 플랫폼 자체를 기술 이전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또 이제 올해 초 발표를 하고 네네. 또 이제 열심히 해외 글로벌 학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파트너링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네. 단순히 이제 마일스톤 유입을 넘어서 또 다른 기술 수출 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사파 플랫폼을 ADC에 적용하는 그런 사업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ADC 약물에 사파 플랫폼을 적용하기 위한 전임상 단계를 지금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일종의 POC가 입증이 된다면 이제 글로벌 제약사 빅파마들이랑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파트너링 공동 계약, 공동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나아가서 기술 이전 같은 경우를 이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DC가 요즘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해 시장 규모 약 13조 원에서 2028년 약 40조까지 이제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 말씀을 해주셨어요. 플랫폼 수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좋은 이야기들 내년에 이제 마일스톤이 차곡차곡 들어오면서 실적도 개선이 될 거고 만약에 플랫폼 기술 이전, 기술 수출까지 만약에 좋은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 충분히 오를만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네요. 주가도 뭐 때마침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10월 이후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25,000원대에서 지금 16,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뭐 자리 위치도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에이프릴 바이오 앞으로 또 어떤 뉴스 나오는지 잘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다른 기업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뭐 제약바이오 요즘에 어쨌든 뭐 시장이 탄핵 정국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솔루션은 주가가 잘 갔어요. 오늘은 뭐 일단은 약간 멈췄는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 솔루션 임상 3상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릎 세포 치료제. 네, 국내 그렇습니다.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임상 3상이 이제 사실상 끝났다. 이제 끝나고 좋은 결과가 나왔나요? 데이터를 이제 분석합니다라고 그런가요? 알렸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봐야 아는 거지만 네. 뭐 임상 시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떤 안전성 이슈가 부작용 이슈가 크게 발생하면은 네. 중단이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 마지막 환자 투여까지 다 마치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제 유효성, 안전성은 이제 검증이 된 거고 유효성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그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계산해봤더니 주가가 한 23%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더라고요. 뭐 테마주나 뭐 급등하는 주식처럼 폭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23% 정도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랐어요. 예, 올라와 줬습니다. 임상 3상을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 차세대 무릎 연골 재생 세포 치료제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네. 이 무릎이 안 좋으신 그 환자분들한테 이제 자가 세포, 자신의 세포를 이제 밖에서 배양을 해서 주입을 하는 건데 자신의 무릎 세포를 채취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환자의 이 자가늑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양을 해서 무릎에 넣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다른 치료제들과는 좀 결이 다르고 그래서 차세대라고 불리고 있는 건데요. 기존의 환자의 무릎에 있는 세포를 배양을 해서 다시 무릎에 넣는다면 아마 그 무릎은 좀 상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넣어도 좀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가늑으로 하는 거고 이 자가늑을 또 이제 배양하는 거는 또 바이오 솔루션만의 자체 그 기술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점에서 차별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무릎에서 이 연골 세포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갈비뼈에서 세포를 꺼내서 그걸 무릎에 주입을 해서 연골이 재생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이 시기에 따라서 관찰을 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조건부 허가라서 판매를 하면서 또 동시에 임상을 진행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48주차, 뭐 96주차 이렇게 네, 좀 네. 나눠지잖아요. 네, 이제 연골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환자의 몸 안에 넣었을 때 그 이후로 그러면 얼마나 연골이 잘 그 유지가 되느냐, 그쵸. 그 치료제가 얼마나 잘 생착되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관찰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48주 차에 한번 끊어서 경과를 보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96주 차까지 경과를 보는 건데요. 앞서 48주 차 결과를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뭐 안전성, 유효성 다 좋게 나왔고 특히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MRI를 이제 무릎에 찍어서 이 연골이 실제로 얼마나 구조적으로 재생이 됐는가를 보는 게 네네. 이제 다른 그냥 일반 주사제나 이런 걸로는 볼 수 없는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연골을 근본적으로 재생시켜 준다는 게 이 바이오 솔루션 치료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기본 그냥 그 통증만 완화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그 뭐 기존 원래 상태를 그냥 유지시켜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포 자가 세포를 이 무릎에 넣으면 기존에 다 달아 없어졌던 그 연골 조직이 이 세포에 의해서 다시 살이 붙고 이제 정상과 거의 이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복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가 MRI를 찍어서인데요. 네네. 모카트 지표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 솔루션이 이 모카트 지표에 대한 결과를 거의 유일하게 학회에 가서 발표하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그러게요. 잘 나왔으니까 발표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치료제는 사실 좀 비쌉니다. 네. 거의 뭐 2천만 원에 아이고, 네. 가까운 비용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자가늑을 한 번 째고 그 다음에 무릎에 또 수술할 때 2번 수술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무릎 연골을 재생시켜 준다면 그런 그쵸. 니즈가 있는 환자들은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바이오 솔루션의 이런 임상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트라이프는 2017년 11월에 이상을 종료하고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임상 3상을 하면서 동시에 물건을 팔아도 된다. 이 치료제 팔아도 된다라는 게 조건부 품목 허가인데요. 그래서 2017년에 임상 2상을 종료했고 2019년에 임상 3상을 진행한 조건은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아서 그때부터 주요 대학 병원에서 이 카티라이프가 지금 시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조건부가 판매라서 판매도 일단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뭐 유효성은 자신이 있어 하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솔루션 자체에서 이러니까 가격이 비싸고 2번 이렇게 시술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우리는 자신 있다,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 뭐 이런 확실하게 뭐 무릎에 이게
복원이 된다면 이걸 원하는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가격에 따라서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뭐 국내에서는 어쨌든 임상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거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해외에서도 지금 임상 진행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 임상 미국에서? 이상을 또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이 미국 임상도 이달 중 아니면 내년 초에 임상 이상이 끝날 거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도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게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네. 이제 미국 외에도 중국으로도 좀 진출을 아, 한다. 그래요? 이렇게 알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회사 관계자분 말로는 크게 이게 주가에는 그 중국 진출 뉴스가 네. 그렇게 시장에는 이제 뭐 기대감을 준 것 같지는 않다고 이렇게 나중에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하이난이 의료 특구로 지정돼 그러니까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특별한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매출이 날 수 있는 바로 판매 가능해요? 네. 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대를 매출 부분에서 본다면 오히려 중국 시장을 좀 주목해 볼 만한데 그러게요. 이 시장에서 이제 임상 시험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상무부와 같은 포함해서 이제 중앙부처들에서 9월에 이제 중국의 4개 도시를 꼽아서 여기를 의료 특구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이제 개방을 하기로 오픈했죠. 했어요. 네. 여기에서 가장 그 진출이 유력시 되는 가장 빨리 될 걸로 보여지는 지역이 하이난이고요. 네네. 근데 이 하이난에서 하이난 정부의 이제 허가만 받으면 별다른 임상 시험 없어도 곧바로 이제 바이오솔루션 치료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올해 안에 하이난 진출이 확정되어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치료제 투여가 된다고 하면 매출 당장 잡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매출 잡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솔루션 어쨌든 지난주에 또 주가가 좋게 움직였는데 연초 뭐 연말에 연초에서 또 좋은 미국에서 임상 소식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부. 또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어쨌든 중국은 임상 거치지 않고도 바로 판매가 가능하다니까 효과를 자신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도 뭔가 반응이 나오면 이 실적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솔루션, 이 제약바이오 중에 또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알려드렸던 에이프릴 바이오와 바이오 솔루션 잘 한번 추적해 보시고 저희가 또 이슈가 있으면 석재원 기자와 함께 그 이슈들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재원 기자와 함께 했는데 좋은 인사이트 기업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디터 고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선 테마주 확산, 인맥 테마, 정책 테마 혼조세, 자전거 유리기판주 급등세입니다. 과연 어떤 게 대선 테마가 아니고 어떤 게 대선 테마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가 얽혀 있는지 이것 때문에 오르는가 싶었는데 보면은 대선 테마예요. 미치겠네요. 자,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다우는 1, 2, 3, 4, 5, 6, 7, 7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일단 빠지고 있네요. 자, 어제도 다우만 마이너스가 났죠?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2만 돌파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고요. 2만 61.65. 네, 시세가 요즘에 가장 좋죠. 여기다 브로드컴까지 급등을 해버렸죠. S&P 500 딱 0.00이네요. 자, S&P 500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다우만 일단 꺾였네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했네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드디어 지금 이동평균선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 뭐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그 힘을 내고 있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결국에 엔비디아의 짝꿍으로서 힘을 낸다면 저기를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는 대단합니다. 2만을 계속 지키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모습. 장중에는 또 역사상 최고가를 썼었죠. 장중에는 또 역사상 최고가를 썼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브라질은 일단 음봉이 한 번 더 나와서 저점 테스트를 갔습니다. 근데 뭐 일단 장기 우상향 하고 있으니까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인도는 브라질하고 반대로 일단 뽑아 올렸습니다. 역시 지금 그 5일 동안 옆으로 횡보했던 모습이 여기서 또 지지가 되었죠. 긴 꼬리를 달면서 결국 양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상해는 21선, 11선 위에서 지금 다시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전고점의 저항을 지금 받는 모습이죠. 자, 심천은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전고점이 거의 다 가서 있고요. 이것도 지금 조정이지만 11선을 타고 계속 가고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니케이도 지금 그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해서 찔렀다가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자, 여기를 몇 번을 두들겨야겠죠. 4만이라는 마디지수대와 고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부터 한 대여섯 번을 여기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뚫으려면 이제 독일 닥스처럼 강력한 힘이 나야겠죠. 지금 모습은 갖춰져 있습니다. 도요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은 일단 한번 물러섰습니다. 대만하고 니케이가 결국 같은 날 비슷한 시기에 아마 위로 한번 그 오버슈팅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전고점의 저항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입니다. 일단은 쭉 뻗어 올리긴 했는데, 자, 이제 61선이 지금 저항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걸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힘이 아직 빠지지 않았어요. 팽이같이 지금 팽이형이 나오고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아직 빠지지 않았고 지금 5일 연속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얘도 지금 61선이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자, 이 저항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차트랑 결국에는 변곡점을 맞이할 텐데, 자,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 5일 연속 지금 옆으로 붙이고 있죠. 자, 이게 과연 만약에 위로 터지면은 지금 한 번 더 위기가 오는데요. 지금 굉장히 지금 약간 불안한 상황이죠. 원달러 환율 차트가 너무 예쁘죠, 이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장대 양봉이 치솟는다. 그러니까 단번에 1440원을 돌파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밑에서 1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11선을 다시 지지로 해가지고 튕겨 올라간다면은,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유가마저 살아나고 있죠, 지금. 자, 유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61선을 돌파했어요. WTI가. 이렇게 되면 121선까지는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유가가 다시 들썩인다면은 이제 고유가의 고환율, 그렇죠. 금리마저 고금리가, 금리는 이제 인하 시기이긴 합니다만, 자, 두 가지가 이제 고유가 고환율이 덮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결국 마이너스 전환했죠, 지금. 지금 마이너스 전환됐을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거의. 자, 지금 이 외국인이 1,530억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640억을 팔고 있고요. 자, 개인 투자자가 다 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지금 코스닥의 덩치에 비해서 거래소랑 같은 금액으로 사고 있다는 것은 코스닥을 상당히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자,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역시 그 애증의 매도는 벗어났지만 뒤로 가겠습니다. 분노의 손절매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마지막 조금의 정이 있는 사람들마저 정말 진짜 이제 짜증이 극에 달해서 버리고 떠났던 그 모습은 이제 지나갔는데, 그렇죠? 외국인이 거기서 붙어주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는 그 분노의 매도까지 지금 다 벗어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순매수를 노리는 사람들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정말 이제
국장은 더 이상 나 죽을 때까지 보지 말자 하는 사람까지 빠져나가 여기서 빠져나가 버린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저점 매수를 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지금 기관도 아예 잠잠해졌죠. 금융 투자마저도 매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매수하고 있나요? 지금 사모펀드랑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연기금 말했다시피 이거는 그냥 비중 채워 넣는 겁니다. 그렇죠? 비중 채워 넣는 거죠. 우리가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건 연기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뭐 50% 늘리지 않는 이상 50% 늘릴 리가 없죠. 늘리면 난리가 나겠죠. 지금 국민연금 안 그래도 신뢰가 떨어져 있는데.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지금. 자, 지금 애플 플러스 됐고 테슬라는 또 지금 신고가고. 자,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게 브로드컴 시가총액 9위짜리가 25%가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죠, 지금. 미쳤죠, 이거? 자, TSMC를 제쳐버렸는데요, 지금. 브로드컴이 바로 구글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또 구글이 또 양자측 갖고 난리더니 이제 또 브로드컴이 좀 크레이지 모드예요, 지금 또.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매그니피센트 7이 거의 매그니피센트 한 8, 9으로 확대를 시켜줘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죠? TSMC는 물론 대만 기업이긴 하지만 TSMC까지 뭐 IT 기업에 넣어준다면은 지금 그렇죠? 예전에 버크셔 해서웨이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일라일리도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그렇죠? 그렇게 확대되는 것은 일단 테슬라가 워낙에 올라오면서 그거를 막았지만 그렇죠? 테슬라가 왜 나를 빼지 마 하고 엄청나게 치솟아 버려가지고 테슬라가 결국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쨌든 브로드컴이 굉장히 지금 궁계 일학이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은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게 1.16 소프트뱅크 그룹 금융주가 많이 오르고 있네요. 결국 이 아까 박스권 돌파하려면 도요타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로드컴이죠. 와, 이게 시가총액 9위짜리가 이게 상한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률이 나와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네, 놀랍습니다. 진짜 괴물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뒤로 가겠습니다. 자, 상해 귀주모테주죠. 귀주모테주는 다시 지금 21선을 깨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귀주모테주가 지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해 차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죠, 지금? 상해는 그냥 귀주모테주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얘네는 술주식일이라서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쟤네는 뭐 IT가 아닙니다. 대만이랑 완전 달라요. 자, 지금 심천, 닝더스타이죠. 닝더스타이 차트 상당히 좋죠, 지금. CATL이 결국 우리나라 LG엔솔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전지 3인방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눌러버린 가운데 세계 2차전지 시장을 다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이동평균선이 위로 풀린다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2차 랠리가 만약에 경기 부양책에 따라 나온다면은 심천이 먼저 움직일 확률이 큽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도 지금 이 아주 옴짝달싹 못하는 이 박스권 여기를 만약 벗어나면은 니케이 지수의 박스권 돌파가 아까 여러 번 돌파를 시도했잖아요. 4만에서. 거기서 막혔던 부분이 이 도요타가 결국 여기 터져야 됩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엄청나게 수렴을 하고 있어요. 8월 달부터 시작돼서 지금 4개월째 수렴하고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자, TSMC도 얼마 안 남았죠. TSMC도 결국 1100 대만 달러를 지금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이거. TSMC도 결국 한번 폭발 직전이다, 이거. 왜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잘 나가는데 그 엔비디아 브로드컴 칩들 다 누가 맡아서 제조하고 있나요? 다 TSMC가 제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TSMC가 애플 비중이 높아서 브로드컴이랑 엔비디아도 매달릴 정도의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다 TSMC로 물량 떨어진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림이 상당히 좋죠.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전거가 지금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떤 거를 까면은 뭐가 다 얽혀 있을까 봐 지금 이것도 난리거든요,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옛날에 무슨 4대강 테마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MB 정권 시절이 아니고 4대강 테마가 부른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삼천리 자전거랑 알톤 스포츠가 갑자기 급등한단 말이죠. 지금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면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사람만 거론되는 사람만 5-6명 돼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가 일단 뭐 무슨 테마로 뭐 어떤 사람한테 얽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테마입니다. 자, 지금 실적을 보세요, 지금. 2021년에 1273억에 108억이 나왔었는데 지금 1068억에 마이너스 63억 영업이익 적자 났습니다. 자, 이번 연도엔 다행히 지금 매출액이 3년 내 최고 매출액은 일단 나오게 생겼네요. 그렇죠? 3분기까지 대충 더해보면은 지금 2021년도 1273억은 뛰어넘는 이미 수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도 더해보면은 자, 이게 플러스 한 50억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괜찮게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주가는 계속 내리막이다. 자, 이게 지금 뭐 이게 지방마다 틀려요. 근데 서울이니까 이 서울의 따릉이죠. 이 따릉이. 한강 앞에 가면은 밤에 주말 밤에 이거 200대 깔려 있습니다. 이거 민원 들어와가지고 치워달라고 난리인데 인도를 다 막고 있어요. 이거 생긴 뒤에 망했잖아요. 이거 공짜로 탈 수 있는데 아무도 이거 안 사죠. 그래서 이거 생긴 뒤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물론 이것도 전부 다 삼천리 자전거는 이런 데서 용역을 해서 뭐 수리하고 이러지만 사는 거에 대한 비용이 빠져버리니까 수리는 그거에 비해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막 서울시나 무슨 시에서 무료 수리라고 해가지고 무료 수리까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빠져나간 부분이 크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무슨 누구로 엮였는지 모르겠어요. 자,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은 설마 안 얽혔겠죠? 여기 얽힌 거 있을까요? 지금 그게 겁나요. 지금 하도 다 얽혀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보통 대선 테마가 인맥이랑 그 동문으로 엮여가지고 아니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같은 대학 나온 거 여기다가 각 CEO들 엮으면 안 엮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냥 세력이 엮으면 엮여버려요. 그냥. 뒤로 가겠습니다. 자, JNTC를 보겠습니다. 이건 안 얽혔겠죠, 설마? 자, 지금 반도체용 유리기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TSV, 우리 그 한미반도체가 엄청 같은 한미반도체가 실리콘 관통장극이라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결하는 걸로 지금 뭐 히트를 쳤잖아요, 그 장비로. 근데 기존에 이제 TSV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바꾸면 TGV 공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리기판으로 바꾸면 훨씬 더 매끄러운. 그 나중에 만약에 그 정말 이 간격을 좁혀야 될 때 지금 막 8층, 16층 뭐 나오고 있잖아요. 그 나중에 32층 같은 그게 한없이 하늘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공간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한 면적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캐파 투 캐파라고 구리랑 구리 그대로 판끼리 그냥 붙여버립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보드판보다 유리기판이 훨씬 더 당연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스켓하고 붙이는 거 사이랑 얼음하고 얼음 사이를 붙였을 때 누가 간격이 좋겠어요? 얼음하고 얼음을 붙여야 더 간격이 좋겠죠. 그 얼음 같은 게 유리기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기판을 만드는 업체도 움직이고 유리기판을 뚫는 싱귤레이터, 절삭, 그러니까 비아올이라고 구멍을 만드는 싱귤레이터 만드는 요 두 개로 나뉘어서 가고 있는데 얘는 유리기판을 하는 업체를 가고 있다. JNTC는 차트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땡겨 올라가는 것도 항상 지금 11선에 이게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게 관리를 안 하면 누가 이거를 자를 대고 이거 그은 듯이, 그렇죠? 이거 사인펜으로 자를 대고 그은 것 같잖아요. 누가 항상 이렇게 올려놓죠. 누가 항상 왜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이게 우연도 한 번이지. 우연히 이렇게 연속적으로 단 한 번도 확률이 0%, 100%로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건 관리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몸통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관리를 안 하면.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그렇죠? 이 몸통 끝이 이 11선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모습. 이건 관리 안 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좋아요. 2021년에 2천억, 2026억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3천억이 지금 나올 예상이고요. 자, 307억 영업이익 마이너스였는데 285억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 이번 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좀 아쉽긴 합니다. 4억 영업이익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근데 매출액이 일단 2021년보다는 늘어있는 상태다. 주가도 지금 상당히 좋고요. 지금 이 바람을 탄다면 다시 한번 3만 원대 도전할 수 있는 2024년도 7월 달에 3만 원대에 3만 3천 원을 갔었거든요. 자,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지금
대선 테마가 안 낀 상태에서 가는 거는 유리기판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기서 또 낄 수도 있는데 그게 겁나요. 그 더럽혀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대선 테마 끼워가지고 내가 하는 종목이 더럽혀지면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끼는지 안 끼는지.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꽁꽁원 유리기판 위로 자전거가 따르릉 지나갑니다. 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엑스게이트 그 이슈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3일이었습니다. 이때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VI 발동이 됐는데 이러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서요. 조호진 타큐 뉴스 대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핫 이슈 하나가 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였고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흐름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간이 된 트리거가 됐으니까 그래서 구글은 이제 사실은 천문학적인 어떤 그 매출과 영업이익 갖고 우리 일반이 상상하지 못할 거기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나중에 기업의 신먹거리를 창조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구글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단순하게 검색 기업, IT 기업을 뛰어넘는 뭔가 인류의 사명을 갖다가 이제 완수하는 그런 어떤 기업 문화도 이렇게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원하는 이제 기업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영생불사에 이제 인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달나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팅을 갖다가 구글이 일찌감치 투자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그 네이처지 학술지에다가 양자 컴퓨터 칩 윌리오 칩을 이제 개발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엑스게이트 우리로 같은 관련 종목들이 쭉쭉 뻗어갔습니다. 그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 소추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종목들이 상당히 어둡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엑스게이트, 이건 금요일 날 종가 기준입니다. 우리로 아이온 플러스 등이 엄청난 수익률 창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구글의 윌로우 칩이 이제 나오면서 이것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무더기 우수수 이제 급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거래소에 조치가 있었는데 13일 이 공시를 딱 열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 지정이라고, 그러니까 투자 경고로 가기 전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장중에 10,000원을 터치한 넘어서 흐름들이 구현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 거래소의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거래소는 언제나 이렇게 그 뭔가 급등한 종목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최소한의 어떤 거래소할 수 있는 조치가 이런 그 이제 기계적으로 어떤 종목이 일정 기간에 일정 이상 뛰어오르면 이제 투자 경고, 투자 유의 등에 대해서 그 지정을 하면 그걸 이제 공시를 하게 됐습니다. 공시를 하는데 이런 거래소의 조치들이 사실은 좀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 양자 컴퓨팅 외에도 사실 2,700개 상장사가 있는데 2,700개 상장사를 갖다가 거래소가 관할을 하는데 그 관할하는 거래소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공시 열어보면 뭔가 많이 급등했나 보네. 갑자기 없는 소리일 수도 있고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게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물음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소가 어떤 종목을 투자 유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내놨을 때 그게 오히려 이런 종목이 있구나. 우리나라의 어떤 아직까지 안 좋은 어떤 시장 풍조상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이게 왜 오른지 모르지만 이게 조만간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뛰어들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거래소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 좋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만약에 거래소 X게이트에 야 너네가 이번에 왜 올랐는지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더 좋은 거 하면 이렇게 거래소 1차적으로 야 니네가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사유를 밝혀라. 이것은 사실은 그것도 적합하지 않아요. 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같은 경우는 거래소 X게이트에 야 이번에 구글 윌로우칩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 X게이트 너네도 올랐는데 너네 X게이트가 구글 윌로우칩과 무슨 관련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거래소 한 발 더 나가서 투자 유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한 발 더 나간 게 야 니네 급등했는데 급등 사유를 밝혀라. 그럼 대다수 종목들이 우리 급등 사유 없어. 왜 오른지 몰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어디선가 모르게 시장의 풍문이 막 돌거든요. 카카오톡으로 루머로 돌면서 오르는데 거래소에서 왜 오른지라고 물어보면은 해당 종목들은 왜 오른지 모른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풍문을 만든 세력들은 야 여전히 우리가 제시한 그 풍문이 근거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주가를 더 급등을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묻지 말고 이번 같은 경우도 엑스게이트 너네가 윌로우칩이랑 관계가 돼 있는 거야? 윌로우칩에 양자칩에 뭐 관련이 돼 있어라? 적시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어떤 니네가 급등사를 밝혀라.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해당 종목들은 자기가 급등시키지 않은 거거든요. 뭔가 작전세를 급등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급등사유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거래소 조치로 미흡하고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정확하게. 거래소가 2,700개 어떻게 다 아느냐?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나오는데 거래소에다가 이 종목이 이런 사유 때문에 올랐다고 시장에서는 여기는데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너네도 실체가 있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그 화이자 백신주가 있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주가 있어가지고 많은 종목이 올랐어요. 그때도 거래소가 해당 종목의 급등 사유를 밝히라 했어요. 예. 해당 종목 급등 사유 없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야 너네가 생산한 물질이 화이자 백신에 들어간다고 추정이 있어. 그 맞아?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해당 종목에 우리가 화이자에 그 납품하고 있지만 납품하는 이유가 이 백신 때문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야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묻지도 않고 더 황당한 건 해당 종목이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 급등을 갖다 즐기는 거죠. 이런 식의 우리는 한국 시장 주식 풍토는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기업 본질의 어떤 가치보다는 다른 이유로 오르고 내리는 그런 현상에 계속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뭐 시장이 더 똑똑하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반영을 해서 막 주가는 요동치는데 정작 당사자는 모른다. 이게 참 의아하다는 거고. 예, 그래서 콕 집어서 질문을 잘 해줄 거 예. 거래소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래소는 알 수 있는 아니, 당연히 거잖아요. 왜냐면 질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답변 거래소 질문할 수 의무가 있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문 보도만 보더라도 해당 종목이 왜 올랐는지를 갖다가 뭉태기로 테마주라고 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거래소가 그걸 검색만 하면 알 거를 거래소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래소는 그런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정확하게 야 니네가 구글 때문에 오른 거야? 또 아니면은 뭐 이재명 대표랑 무슨 관련이 있어? 라고 정확히 물어봐요. 좀 전에도 이렇게 제 앞에 코너에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사실 대선 테마주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대선 유력 후보군이 서울대 나왔다. 우리나라 서울대 안 나온 이사를 가진 상장사를 찾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 엮어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이런 식으로 엮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소에서 야, 이 대표가 너네 이사랑 무슨 뭐 같은 대학이라는데 그래서 친분이 있어?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너네가 이 종목이 정책적으로 어떤 수혜를 입을 것 같아?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거래소 급등만 내놓으면 사실은 이런 어떤 그 불나방처럼 올라내려가는 이 현재 한국 주식 풍토를 개선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투자자로서 제대로 된 공시를 듣고 싶다. 예, 좀 안타까운 현실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자침 얘기를 조금 더 들려드려야 되는데 좀 돌아가서 이슈를 살펴보면은 구글이 새로운 양자칩이라고 해서 윌로우를 국제 학술지죠. 네이처에 게재를 했잖아요. 공개를 했는데 그 윌로우의 실체를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염두에 둘 게 네이처라는 그러니까 네이처 이게 그 3대 학술지 같습니다. 과학자라면 누구나 3대 학술지 한 번은 이제 내가 이름을 등재하고 싶다라고 이제 염원에 두는 3대 학술지가 있는데 네이처, 사이언스, 그다음에 셀이 있습니다. 셀은 이제 생명과학에 이제 국한된 저널이고 네이처와 이제 사이언스는 생명과학을 포함한 다각도로 이제 그
출간하는 저널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지에 이제 구글이 우리가 윌로칩을 개발했다고 사실 학술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이처지가 그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게재를 했는데 게재한 건 맞아요. 게재한 건 맞고 윌로칩을 개발한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거는 이 윌로칩이 10의 24승 연에 해당하는 계산을 5분에 할 수 있다, 10분에 할 수 있다. 이러니까 막 엄청 센세이션한 거죠. 양자칩이 진짜로 그런 효과가 현실을 다가가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구글과 관련된 양자칩과 관련된 주가들이 엄청나게 펌핑이 됐는데 근데 그 논문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는 거냐면 실제로 구글이 칩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 칩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고난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10의 24승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문제를 우리가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3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지 실제로 어떤 그 수학적인 과학적 난제를 갖다가 그 구글의 윌로칩이 썼더니 해결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갖다가 헤드라인으로 몇 줄만 썼는데 거기에서 뺏기고 하다 보니까 대다수 언론들은 이걸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의 윌로칩이 엄청 됐다한다. 그래가지고 뭐 기억하시면 되겠죠. 윌로칩이 나오니까 더불어서 그 비트코인 주가들이 내려갔어요. 네, 해킹 당할까 봐. 네. 그게 사실 전 연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네. 엄밀히 말하면 비트코인의 해킹은 사실 일어날 수가 없고 물리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만약에 그래만 관련이 있다면 비트코인을 갖다 채굴하는 방식에서 다른 방식이 생길 수 있고 채굴하는 속도랑 이런 게 다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의 윌로칩은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지금 뭐 주가 오르나 내리나 한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이제 행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여전히 가상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풀려진 감은 있어요. 예, 예. 네, 투자 심리가 그쪽으로 쏠리는 데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작용했는데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신지요? 현재 양자 컴퓨팅의 현 주소 아직 이제 새싹 수준인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쯤에 이제 그 제 실험실 후배가 양자 컴퓨팅에 이제 세계에서 석학이 돼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후배가요? 예, 그래서 만나서 이제 예.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후배가 정확하게 제가 궁금한 거를 갖다 해결해 줬는데 본인이 양자 컴퓨팅의 대가이지만 사실 현재 양자 컴퓨팅이 설령 현실화될지라도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소인수분해라고 해서 제가 뭐 기계 시간이 짧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이 없지만은 그 암호화를 갖다 하는데 근간이 되는 데서는 풀 수가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뭐 풀 어떤 여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걸 갖고 뭐 심지어 아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이온큐라고 해서 서울대 이제 선배가 이제 그걸 갖다가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머나먼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 양적 컴퓨팅에 대해서 그게 머나먼 얘기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당장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됐냐? 이것들이 아까 가장 근본적으로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체에 따른 언론 보도를 봐야 되는데 이 사이에 간극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풀려지는 게 많고 그러면 현재 양자 컴퓨팅이 전혀 없고 파급력이 없냐? 파급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후배가 저한테 한 말이고 저도 동의하는데 무엇이냐면은 현재 양자 컴퓨팅은 과거에 그 트랜지스터를 처음 개발했을 때 그 따위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1948년 바딘 쇼클리 그 세 명의 미국 물리학자가 개발을 하고 이분이 불과 1956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세 분인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48년에 이걸 트랜지스터 개발했을 때만 해도 야 엄청난 신경을 일으켰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 트랜지스터에 그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학술지와 그다음에 무슨 뭐 기업이 연구한 것과 우리가 주식 투자한 건 많이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이 트랜지스터 개발했다고 해서 트랜지스터에 스피노프한 어떤 그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그러면 사실 다 말려야죠. 그런 차원에서 현재 양자 컴퓨팅이 현주소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양자 컴퓨팅으로 아까 말씀드린 30년, 40년 지났을 때 트랜지스터가 50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는데 실제로 산업화된 거는 50년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최소 10년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양자 컴퓨팅을 들여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님이 후배가 양자 컴퓨터의 어쨌든 대가이신데 그 반도체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그거를 좀 비교해 보면 지금 윌로우 칩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의 어떻게 보면 새싹 정도이니까 그렇죠. 좀 잘 가려야 된다라는 부분이며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양자 컴퓨팅 종목을 연구하기보다는 다른 걸 파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 가장 주식 투자를 갖다 주식 투자를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나의 자산이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러면 가장 편한 방법은 펀드를 사시는 거예요.
펀드를 사면 펀드 매니저가 물론 수수료를 떼긴 하지만 펀드 매니저가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물론 거기 펀드도 여러 섹터가 있으니까 뭐 거기 IT 섹터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런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 섹터에 대한 펀드를 갖다 고르시면 되겠고 더 좋은 거는 펀드의 수익률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접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양적 컴퓨터 그다음 대선 테마주 이런 거는 논외로 치시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논의로 치시고 가장 유력한 거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어떤 동향을 살펴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배당이 찾아오기 때문에 배당 기일에 맞춰가지고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무너졌잖아요. 네. 무너지면서 배당 종목도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시면은 사실 배당에서 얻어온 그 배당금 갖고 재투자만 한다고 하면은 사실 1년에 수익률이 연간 수익률을 치면은 뭐 10% 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사실은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양자 컴퓨터가 14년이 걸려서 풀 수 있는 문제를 5분 만에 풀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 비트코인 위험 요인이다라고 했지만 많은 이들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에 선을 그었잖아요. 예, 예. 솔깃했지만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네요. 네, 예, 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의 대표가 뭐겠습니까? 하나 시스템인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슈를 특히나 좀 꼽아주셨거든요. 일단 어떤 사업 계약을 체결한 건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나 시스템이 이제 하나 그룹에서 있는 게 그 방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 시스템 말 그대로 회사 사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실제로 무기를 만들기보다는 무기에 필요한 두뇌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수주도 뭐냐면 KDX2의 성능 개량 사업을 하나 시스템이 수주했다는 것인데 KDX2가 있으니까 그러면 KDX1이 뭐냐라고 보면은 KDX2를 갖다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KDX2가 이제 한국형 구축함 요걸로 예, 예. 인식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원, 그래서 투를. 예. KDX1은 한국형 구축함 중에서 예를 들면 광교토 대항함 네. 함을 갖다가 이제 이건 노후화됐으니까 노후화된 선박을 갖다가 일종의 건물을 지면 리모델링했다. 리모델링 할 때도 사실은 유력한 건설사를 불러서 보다 아름답고 보다 세련되게 리모델링 할 것이냐 아니면 형식으로만 리모델링 할 것이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 KDX1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래서 광교토 대왕함을 갖다가 성능을 갖다 개량시켰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이거 잘했으니까 KDX2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하나 시스템에다가 해당 사업을 발주를 갖다 했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목요일도 정부의 중요한 사업을 하나 수주를 했고 금요일도 정부의 중요한 사업을 하나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연속 중요한 사업을 수주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거의 10%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제 탄핵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있던 일을 이제 잊어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지만 어쨌건 지난 2주 정도 탄핵 때문에 그 계엄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망가졌어요. 주식시장은 망가졌으면서 동시에 또 어디가 망가졌냐? 방산 분야가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망가졌지만 해당 종목들은 해당 기업들은 아니 지금 보시는 셀러맨도 계시겠지만 내가 탄핵과 계엄 때문에 머리가 시끄러운 거 있지만은 그렇다고 회사 일을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으로 일단 방산주들은 역시 동일하게 뭔가가 좀 안 좋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집중되지 않고 산만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그 방산 분야의 어떤 그 모멘텀은 방산 분야의 매출은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그 13일 방위 사업청과 맺은 그 계약이 규모가 한 1,971억 원 수준으로 작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 이거 정말 가볍게 볼 건 아닙니다. 굉장히 예, 예. 좀 잘한 성과인데 어찌 됐건 최근 한화 그쪽 그룹과 또 이제 더불어서 이 방산 관련주가 굉장히 풀이 죽은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어찌됐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려져 있는 상황인데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데 한 표를 던지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이해되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방산 분야라는 게 사실 수준을 우리가 보통 염두에 둔 거는 국내 방산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국 방산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그 올해까지 쭉쭉 성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해외에서 수주를 할 텐데 해외 수주를 하려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상이 한국의 정상이 없으면 사실은 누가 나가서 해외 정상을 만나며 그 정상을 설득할 것인가. 이 방산 산업의 특성상 우리가 이 매출이 이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회사 제품을 구매하겠어. 이렇게는 결정이 잘 안 되고 국가와 국가 간에 우리가 이 제품이 있으니까 너네가 이 제품을 써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쓸 텐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 우리가 그 재정적으로 좀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계엄과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방산 분야가 같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게 언제까지 대통령의 탄핵과 이제 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겠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길면은 박근혜 탄핵 시절로 복귀를 해본다면 이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를 넘겨서 그 헌재에서 이제 탄핵을 인용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이 됐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 언제 있었냐? 5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타임 스케줄을 본다면 빠르면 내년 5월 아니면 이제 아직 헌재가 그때 헌재랑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헌재에서 뭔가 마찰이 빚어진다면 한 달 정도 늦어질 수 있다면 6월이나 7월에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이제 나머지 6개월, 길게는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고 방산산업 미래 투자하신다면 그마에 상응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일단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라고 전제로 깔고 우리가 방산주를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실제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속이 탈만하거든요. 예. 네, 반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국내 정서 상황만 반년인데 네. 우리가 또 다른 중요한 모멘텀이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19일 날 우리 시간에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물론 취임 전부터 사실 움직이고 있는데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K방산 그 한국이 찬물을 껴안고 미국이 도와주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나토 이슈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트럼프 그렇죠. 2.0 예. 시대에 그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수출의 그 모멘텀을 당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이 나토라는 건 사실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안보 협의체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남면 몰수하고 아니 왜 우리가 너네를 도와줘야 되냐?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돈을 내라. 돈을 내는 게 무엇이냐? 각국 GDP에서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가 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 이상 안 넘은 국가는 우리가 도와주기 힘들어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각국별로 3% 미만인 그 해당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3% 이상 올릴 거예요. 3% 이상 올린다는 것은 결국 필요한 탱크를 사고 필요한 전투기를 도입을 하고 필요한 탄약을 갖다가 채워야 되는데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방산기업에서는 엄청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 미만인 국가들이 많냐? 되게 많습니다. 그 해당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액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번에 탄핵과 계엄을 말미암아서 방위산업체 주가들이 내려가서 너무 아쉽지만 트럼프랑 이슈를 생각해본다면 사실은 큰 이벤트가 아주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많은 이들이 방산주가 사실 쉽게 끝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시기, 타이밍의 그 이슈인데 어쨌든 K방산은 기술력도 되고 차별화된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의 포문은 이미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운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했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서 투자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호진 타키원 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세 번째 탄핵 그 심판대에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코스피 지수도 참 어려웠습니다. 딱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 코스피가 2,360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물론 금요일에 2,500선 터치하기도 했고 오늘 장중에 2,500선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제가요 코스피 월봉 차트를 좀 찾아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게 이제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 8, 9, 10, 11 월 해서 5개월 연속 쭉 코스피 수익률이 하락이었고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 양봉을 그린 게 12월인데 그러니까 12월은 그래도 플러스로 수익률이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아찔하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저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140포인트 이상 뛴 반등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5개월 연속 추락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코스피가 5개월 연속 떨어진 적이 있을까? 근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딱 4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2000년 12월, 여기 색깔별로 좀 표시해냈는데 이때가 IT 버블 때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2000년도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하락률이 6개월 연속 지속됐던 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개월 연속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자, 2004년 7월. 카드 대란 사태 때입니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21년도 11월이었는데 이때는 급격하게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막 맞물린 때였어요. 그래서 이 두 시기가 코스피 수익률이 5개월 연속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유의미한 분석을 내놨던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국과 비교를 분석을 해봤을 때 2004년도 7월 이때와 좀 유사한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2004년 7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20년 전입니다. 이때는 글로벌 경기도 좋지 않았고요. 금리 인상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국내에 좀 안 좋은 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카드를 너무 남발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의 위기가 초래하는 신용불량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흔드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코스피가 6개월 연속 떨어졌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코스피가 반등하는 흐름들, 이게 초록색이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왜냐?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됐고 당시 중국의 강력한 경기 모멘텀이 붙어줬거든요. 그리고 이런 카드 대란 사태가 차츰차츰 완화가 되면서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내수도 부진하고요. 수출 경쟁력도 둔화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인 불확실까지 가세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만한 동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특히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완화가 된다는 걸 피부로 체감한다면 코스피는 당연히 분위기 반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긍정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요국 금리가 인하 사이클에 조금 더 빨리 접근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경제는 강한 거 아시죠? 마켓나우 저희가 2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판단 자료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말고 미국 외의 주요 경기국 이런 부분도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신흥 아시아의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 반전한 것을 목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의 수출,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경제 지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갈수록 뉴욕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12월에 FOMC 회의 대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금리가 차츰차츰 내려가겠지라는 심리를
확인한다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더 나올 수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조금 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동안 상당 부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고요. 신흥국의 재정위기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지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과 여러 가지 주가 지수를 짬뽕해서 달러화 지수로 환산한 지표가 있는데 바로 그게 MSCI 달러 환산 코리아 지수인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최소 13%에서 27% 급락한 흐름들이 있었고 탄핵 전국만 하더라도 26%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탄핵 가결 이후에 추가 반등 여력이 있다. 어떻게? 그동안 낙폭 과대된 업종 중에 내년 순이익이 전망이 되는 반도체, 은행, 소프트웨어, IT웨어, 방산을 중심으로 튈 거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6인 체제라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코스피는 최악은 지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자, 시장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반전 시그널이 나타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는 반등하고 내년 초에 신년 효과, 새해 효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네, 연말 잘 정리하고 내년도 새해 전망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켓나우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